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파보세 포럼 세계 최고의 중국 전문가 한국금융연구원의 지만수 박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5월 6일에 저희 파보세 포럼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중국 얘기를 하면서 미국과 유럽이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세계 최고의 중국 전문가라서 그런지 미국과 유럽의 입장을 이렇게 지만수 박사님 얘기를 듣고 바이든이나 유럽이 따라하는 것처럼 그대로 이렇게 이루어져서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뭐 궁금하신 분들은 5월 6일 지만수 박사님 출연하신 파보세 포럼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이유는 이제 윤석열 정부가 이제 6개월 지났는데 뭐 외교가 중요하지 않은 시기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특히 요즘은 뭐 한중, 한미, 또 뭐 유럽, 뭐 러시아 외교가 너무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윤석열 정부의 외교 정책들에도 한번 되짚어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한중 관계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만수 박사님 모시고 앞으로 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고 특히 윤석열 정부에 계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방송을 보고 꼭 참고하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윤석열 정부가 이제 한미 동맹 강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이제 대내외적으로 강력하게 천명했습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겠다라고 이제 했고 그게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그런 이제 그 방향인 거죠. 중요한 이제 새 정부의 외교적인 방향에서 스스로는 이제 가장 그 중요한 방향의 어떤 그 기조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타나는 한미 동맹 강화에는 물론 이제 북핵 위기가 또 고조되고 있어서 외교 군사적인 쪽에 그 동맹 강화 관련된 움직임도 당연히 있겠습니다만은 실제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보면은 사실은 왜 모두가 한국도 미국도 뭐 일본도 요즘에 경제 안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외교 안보 문제와 경제 문제가 결합되고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어서 한미 동맹 강화도 사실은 경제 쪽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결국은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게 결국은 경제 영역에서 보면은 미국하고 기술과 특히 핵심 기술과 공급망 동맹을 강화한다. 이런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기술과 공급망 동맹이라는 게 결국은 사실은 그 지금 미중 분쟁의 핵심적인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미국은 중국하고 기술 패권 경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강하게 가지고 있고 현실도 그렇고요. 그리고 반도체 부분에서 뭐 확실하게 견제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배터리에서도 요즘에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리고 공급망 면에서는 우선은 공급망을 무기로 중국의 반도체를 견제하고 있는 거고 배터리 분야에서는 중국의 전 세계 공급망이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이 이제 그 깔린 채로 이번에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나 이런 데서 중국산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그 업체들에게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직설적인 그런 정책들을 내놨는데 그런 상황에서 반도체든 배터리든 한국이 사실은 세계 최고의 그 경쟁력을 갖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죠. 반도체에서는 메모리에서 1위고 파운드리에서도 삼성전자가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배터리도 중국 업체를 제외하면 결국 한국 업체가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공급망의 이제 주역인데 글로벌 공급망의 주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술 및 공급망 협력을 통해서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게 결국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관심에 적극적으로 부응한다는 그런 형태로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작년부터 나왔던 삼성전자, 뭐 SK, LG의 그 반도체나 배터리 분야의 대미 투자 규모가 몇백억 달러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을 우리가 했고, 우리 기업들이 참여를 했고, 이제 그것을 기조로 그 경제 분야에서의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게 보면 지금 제가 한 얘기를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어떤 사실은 상황이 펼쳐지고 있느냐면 과거의 한미동맹 강화는 우리가 좀 미국에서 뭘 받아낸다든가 뭐 상호 간의 어떤 그 협력을 강화한다 이런 그 상호적이거나 어떻게 보면 미국한테 우리가 뭘 요구하는 이런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에 얘기되는 한미동맹 강화는 사실은 미국이 원하는 걸 우리가 지금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고 그걸 주고 있는 것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한미동맹 강화의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은 경제 분야에서는 어느새 한국 쪽에 와 있고 미국이 우리한테 뭔가 요청하는 사실은 그런 그림이 약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미국한테 원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건 사실은 그 이번에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대표적인데
미국이 뭐 주고 있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정무적으로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풀어보겠다. 대통령도 얘기하고 장관들도 계속 갔었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뭐 편지를 보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미국은 또 미국의 어떤 자기 뭐 자기 일자리 확보 네. 이런 식의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 금방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사실은 꽤 오랫동안 요청했던 게 한미 통화 승합 얘기를 굉장히 정권 초부터 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 저 옐렌이 왔을 때나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계속 그 얘기를 의제화하고 싶어 했는데 사실은 미국은 뭐 아직까지는 확답을 안 한 거고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한미 동맹 강화에 어떻게 보면 주도권은 우리가 갖고 있는 거고, 약간은 우리가 조금 더 많이 그 미국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우선 이렇게 이제 평가가 됩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아쉬울 수도 있는 얘기인데, 우리가 어떤 동맹을 강화한다는 게 뭐였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어떤 동맹이, 두 나라 간의 동맹이 강화된다는 거는 동맹을 뭐 구성하는 여러 가지 내용, 동맹의 합의 사항들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점점 더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 네, 그렇죠. 또 하나의 동맹 강화는 동맹을 구성하고 있는 나라들이 더 강해져 버리면 그 동맹은 강화되는 거예요. 네. 어떤 동맹이 있는데, 예를 들어 러시아와 예. 예전에 구소련 국가의 동맹이 있었는데, 네. 러시아의 국력이나 그 나라의 국력이 예를 들어 2000년대 초까지 굉장히 쇠락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그 동맹이 있어도 그 동맹 전체의 힘은 약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보면 우리가 한미 동맹에 대해서도 좀 지금 요즘의 상황을 또 보니까 생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한미 동맹 강화는 우리가 미국하고 뭐 어떤 안보 분야에서나 뭐나 더 그 동맹의 강도를 점점 더 높인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더 높일 자리가 군사 안보적으로 많지도 않은 게, 우리는 심지어는 유사시에는 한미 양쪽 군대가 지휘권을 통합해서 대응하겠다 이런 정도로 이런 동맹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예. 충분히 강한 동맹이고, 오히려 한미 동맹의 어떤 강화의 방향은 양쪽이 글로벌 경제에서나 자체로나 힘 자체가 강화되는 게 어떻게 보면 동맹의 강화인 거고, 우리가 그거를 좀 추구할 필요도 있겠다. 돌이켜보면 50년대 한미동맹이라는 건 우리가 미국한테 일방적으로 받아야 되고 미국한테 우리가 줄 건 하나도 없고 뭐 원조액을 좀 늘려달라 이런 요구를 해야 되는 동맹이었다면, 60, 70년대에 냉전이 격화되면서는 우리가 뭐 미국의 베트남 전쟁 포함해서 전쟁에 참여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어떤 냉전 시기에 동맹의 역할을 좀 했어요, 군사적으로. 7, 80년대, 90년대까지는 사실은 어떤 동맹이 있었던 거냐면, 한국이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까지도 냉전이 지속되고 있었는데, 이 체제 대결에서 가장 성공적인 어떤 미국 동맹의 사례를 한국이 보여준 겁니다. 네, 그렇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냉전에서 미국이 승리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어떤 우리의 성장 모델로서 기여를 한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또 민주화가 되는 과정까지 그 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냉전에서 미국이 이기는데, 그게 경제적인 성과면에서든 정치적인 성과면에서든 한국이 굉장히 좋은 모범을 보여서 미국의 어떤 명분을 강화해 준 측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금융위기 10년 넘었네요. 15년 전에. 그 당시를 생각해 보면 이미 한국이 이제 커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G20 뭐 했지 않습니까? 그럴 그렇죠. 때 그 본질은 뭐였냐면,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신흥국하고 선진국이 이제 힘을 합쳐야 된다. 네. 선진국의 힘만으로 안 된다. 그 상황에서 한국이 당시에 우리 유행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국과 신흥국의 가교 국가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러면서 2010년에 우리가 G20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네. 굉장히 말하자면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 위기, 글로벌 위기를 극복하는데 한국이 굉장히 적극적인 역할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요즘에 와서 보면 결국은 코비드 이후에 어떤 경제 위기 상황에서, 그리고 미국의 어떤 공급망 불안을 미국이 느끼는 상황에서 한국이 굉장히 강력한 제조업을 바탕으로 세계 경제의 회복을 이끌 뿐 아니라 공급망 문제에 대한 중요한 어떤 파트너가 네. 이제 됐고, 미국이 우리한테 협력을 요청해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다는 거는, 어떤 그 과정에서 미국의 지위는 사실은 변한 적이 없지만 한국은 미국의 도움만 받던 나라에서 아주 성공적인 개도국으로, 또 책임감을 가진 어떤 신흥국으로, 그 다음에는 글로벌 공급망에 어떤 중요한 열쇠를 쥐고 있는 어떤 선진 제조업국으로
우리 위치가 변하면서 한미동맹은 강화된 거죠. 예. 말하자면 세계 2위의 국가와 보잘것없는 국가 사이의 동맹이 아니라 세계 1위의 제조업 국가와 지금은 2위입니다만 미국이 세계 5위의 제조업 국가 사이의 동맹으로 바뀐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 정부에서 한미동맹 강화에 관한 그 방침은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여러 배경이 있었습니다만은 동시에 사실 한미동맹 강화라는 걸 자꾸 우리가 뭔가 지금 있는 동맹에서 어떤 내용을 꼭 강화한다 이런 것뿐 아니라 사실은 한국의 어떤 글로벌 역할이 강화되는 것 자체가 한미동맹 강화고 네. 미국에게도 그걸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것도 한미동맹 강화에 어긋나는 얘기가 아니고 오히려 필요한 얘기다. 뭐 그런 관점을 가지면 조금 더 여유 있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뭐 축구도 우리가 이제 네. 실력이 이제 그 유럽 축구 실력이 돼야 이제 뭐 같은 게임도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네. 조기 축구 실력인데 뭐 한두 번은 뛰어주지만 계속 뛰어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렇죠. 이제 네. 진정한 의미의 동맹으로 가고 있고,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지금 뭐 선거 때문에 좀 미국에서 뭐 네. 여유가 없겠지만 미국에 이제 투자된 회사들에 대해서는 뭐 어드밴티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가 많은 투자를 하기 때문에 반도체 쪽도 앞으로 보면 뭐 나쁘지 않다. 네, 앞으로 보면 나쁘지 않고요. 사실은 그럴 때는 한 번쯤은 조금 미국한테 그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다라는 어떤 네. 그런 분위기로 우리가 여유를 보여주는 예, 것도 예, 예. 그 나쁘지 않은 예. 뭐 당장 좀 기업 입장에서는 예. 답답한 면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나쁘지 예. 않은 상황이라고. 그리고 사실 뭐 반도체 관련해서 1980년대에 미국, 일본하고 이제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네. 원천 기술 가지고 있는 미국이 이제 한국을 파트너로 선택을 네. 하면서 네. 우리가 사실은 급속도로 성장하고 네, 그렇죠. 뭐 큰 즐거움을 누렸던 것처럼 네. 이쯤에서는 한 번쯤 뭐 네. 미국 입장을 좀 자연스럽게 들어줘도 뭐 이렇게 나쁘지 않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네. 이런 자연스러운 한미동맹 강화가 네, 네. 한중 관계 훼손으로 예, 예. 이제 이어질까봐 이제 네. 우리는 그냥 네. 특별한 제초 안 해도 네. 강화될 수밖에 네. 없는 네. 상황이잖아요. 아, 예전에 네. 그냥 네. 뭐 좀 합시다 해도 네. 어려운 게 있었다면 네. 지금은 우리 네. 예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세계 열강끼리의 자연스러운 네, 네. 우호 관계가 네, 네.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네. 예전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네, 네. 가만히 내버려도 뭐 이렇게 쭉 가게 돼 있는데 네, 네. 그게 이제 중국은 점점 멀어지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정부도 이 윤석열 정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걸 기조로 하고 중점에 두고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한다라는 그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는 하고 네. 한중 관계는 뭐 어떤 악화를 감수하겠다 이런 네, 태도는 네. 전혀 아니고 네, 오히려 네, 그 반대입니다. 네, 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니까 미국하고의 한미동맹 강화가 기술과 공급망 협력 같은 경제 분야로 지금 확대되고 있는데 바로 그 기술과 공급망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영역과 한중 관계의 어떤 그 불편함이 만들어질 수 있는 영역이 지금 겹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미국하고 예를 들어 반도체에 관한 기술 동맹을 강화한다는 건 중국에 대한 어떤 그 첨단 기술 이전을 막으려는 미국의 노력에 동참한다는 건데 예. 그럼 중국 입장에서는 말하자면 괴로울 수 있고 한국에 대해서 서운할 수 있고요. 그렇죠. 그 뭐 배터리 쪽이나 다른 공급망 쪽에서도 미국 중심의 공급망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얘기가 미국이 이미 중국산 배터리를 쓰지 않겠다 이런 예. 얘기를 예.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물론 그 2년차, 3년차 장기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 예. 겁니다만은 이런 상황에서는 이걸 미국하고의 그런 기술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다 보면 중국하고의 경제 협력이 소원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기술 및 공급망 분야에서 이런 그 미국의 압력 아니면 미국의 어떤 의도가 한국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 전 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뭐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걸 하자고 한다기보다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정도고 사실은 주요 그 서구 선진국들이 같은 입장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도 말하자면 한국의 입장을 모르는 상황이 아니고요. 그렇죠. 모르는 상황이 아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은 중국 입장에선 요즘같이 중국이 세계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서 물론 러시아랑 뭐 어디 브릭스 국가랑 남미랑 아프리카랑 예. 뭔가 파트너십을 강화해보는 출구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결국은 중요한 제조업국들, 중요한 그 선진국들하고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협력할 파트너가 많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이 갖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볼 때 한국이 갖고 있는 그 파트너로서의 중요성이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하나를 쉽사리 놓칠 수가 없어요. 작은 그렇죠. 갈등 때문에. 그리고 한국하고
예를 들어 사이가 좀 안 좋아졌을 때 아니면 한국의 어떤 그 기술 공급망 분야의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뭐 보복을 한달까 이러려고 보면 그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대안이 마땅치가 않은 게 그 대안이라는 게 결국 한국하고 중요한 그 유사한 수준의 경제 협력을 하고 있는 중국 입장에서 일본하고 대만이 그 대안이 되는데 일본하고 대만이 정치 안보적으로 네. 꼭 더 좋은 대안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중국도 지금 이 한미동맹 강화 거기에 직접 반응하기보다는 그것이 한중 관계를 훼손하지 않는다면 수용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 한중 관계의 훼손이 한국이 수동적으로 어떤 미국 중심의 새로운 그 어떤 공급망 동맹이나 기술 동맹에 수동적으로 협조하는 수준이라면 그렇지 않는 나라가 따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앞으로 오히려 다른 문제들, 뭐 대만 문제나 뭐 남아 있는 사드 문제나 미국하고의 군사 동맹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다른 경로가 있을 수 있어요. 미사일 방어망이라든가 네. 이런 식의 정치 안보적인 문제가 중국의 이익을 너무 직접적으로 해친다라고 할 때 그 위험성은 남아 있지만 현재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중국이 오히려 한국에게 공을 아직은 들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그 리잔수라고 하죠. 중국 서열 3위인 사람이 9월 15일, 16일 날 한국을 방문했었습니다. 네. 그 시기가 어떤 시기였냐면은 시진핑 주석이 그 상하이 협력기구라고 그 구러시아권 국가나 뭐 지금은 인도 이런 나라도 들어 있습니다. 이란 네네. 이런 나라 들어 있는 그 협력기구에 이제 방문한 날이에요. 카자흐스탄에 방문한 그 같은 날 왔어요. 이게 무슨 뜻이었을까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원래 시 주석이 그 재작년부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한국에 계속 온다고 그랬었잖아요. 네네. 그런데 계속 코로나나 여러 상황 때문에 못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국 측에서 공식적인 기록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소한 중국 대사는 주한 중국 대사는 명시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었어요. 지금 상황은 아주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가 그 방안이 지연되는 거고 만약에 시 주석이 코로나 이후에 해외를 방문한다면 첫 번째 나라는 한국이 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약속을 사실은 깬 셈이 된 겁니다. 뭐 여러 상황이 이제 네, 네. 우리 코비드 상황도 우리도 안정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지금 중국이 잘못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염두에 두고 그 미안함을 표시한 거예요. 꽝 대신 다. 네네. 우리는 시 주석은 네. 카자흐스탄에 가지만 우리 그 약속을 잊지 않고 있고 서열 3위 리잔수가 한국에 가서 30주년이나 여러 가지 관련된 한중 미래협력에 관한 얘기를 하겠다. 뭐 이런 정도까지는 중국이 아직은 성의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아직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중 관계의 안정적 관리를 우리가 두 가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병행하기 어려워 보이는 과제지만 아직은 할 수 있는 공간이 남아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요즘 상황이 그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시진핑하고 푸틴이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그 약속을 지킬 수는 없었겠죠. 대신 이제 리장수를 보냈다. 이것만으로도 이제 한국에 대한 이제 입장을 어렴풋이나마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 같고 어찌되건 사드 처음 배치됐을 때보다도 중국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뭐 여러 그 카드가 좀 적어진 것 같은 느낌도 솔직히 듭니다. 그죠? 지금 미국하고 갈등이 워낙 커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중국 입장에서는 파트너가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렇죠. 파트너의 병목 상황이라서 어떤 작은 갈등을 가지고 이를 키울 생각은 특히 한중 간에는 없는 상황이고 그 상황을 뭐 어떻게 좀 그 상황을 이용해서 한중 수교 30주년도 이제 8월 24일이었거든요. 이제 지났고 새로운 어떤 미래 협력을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은 있고 이제 그 공간에서 예를 들어 한중 정상회담도 언젠간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의 협력 모델을 만들어 보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지난 5월에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2021년, 2022년 모두 포춘지 선정 500대 기업에 중국이 미국을 다 제꼈잖아요. 그 미국과 유럽이 이제 그것만으로도 당황할 수밖에 없고 사실은 미국 유럽이 어떻게 그 키워온 자본주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키워온 금융입니까? 근데 이런 질서를 무너뜨리고 이제 중국이 500대 기업 안에 등장시키고 그 중에 국영 기업이 90개가 넘는 상황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잘 기억하고 계십니다. 뭐 매일 공부합니다. 지만수 박사님 그 강의하신 거 책은 뭐 제가 거의 뭐 성경처럼 열심히 읽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국과 유럽이 뭐 중국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는 없는데 시진핑이 특히 그 이제
독자적인 사회주의 하겠다 네. 커밍아웃 하면서 미국과 유럽은 이제 결심을 굳혔는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나고 네. 또 이런 상황에서 네. 미국 유럽은 이제 트럼프는 이제 뭐 혼자서 네. 대처했다면 이제 바이든은 유럽하고 힘을 합쳐서 지금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뭐 그림 네. 속에서 네. 이제 중국은 네. 우리를 함부로 버리기는 어려울 거다. 이게 이제 지 박사님의 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런 상황을 충분히 이용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 특별히 이제 어떤 그런 뭐 중국 뭐 정부나 중국 국민들의 그런 정서적인 문제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를 크게 훼손하거나 또 뭐 어떤 좀 너무 이렇게 분위기 못하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거 정책 뭐 이런 것만 조심한다면은 그렇게 위험하진 않다. 그렇죠. 우리가 불필요하게 과도하게 물론 그 국민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중국에 대해서 지금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너무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정부 정책 속에서 일종의 그냥 정서적인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은 뭐 당연히 피해야 되겠고요. 네. 뭐 그건 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시기에 이제 개인적인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함부로 이제 뭐 갈등을 유발하는 발언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간신들의 행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무책임한 행동이죠. 예. 간신들이 무책임하니까. 예. 그래서 지난 5월하고 10월 두 차례 이제 한미 정상회담 했고요.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도 참석을 했고 이제 그 미국 주도의 이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이제 가입을 했고 IPEF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미국과 너무도 중요한 이제 반도체 공급망 협력에 관한 얘기도 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다 한미 정상회담, 나토 참석, IPEF, 반도체 협력 이게 다 중요해서 하나하나씩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한미 동맹 강화가 중국하고의 협력을 아직은 뭐 바로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니다. 가능성은 열려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은 한미 동맹 강화라는 게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계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거든요. 우린 2번이나 한미 정상회담을 한 번은 좀 짧게 했지만 했는데 한중 정상회담은 없었고 한미 정상회담 안에서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얘기들이 있었고 그 중에 많은 부분은 결국은 미국의 중국 견제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을 시사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중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에 대한 어떤 한미 간의 합의는 한국이 꼭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고요. 특히 비슷한 시기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 비해서는 우리가 수위를 좀 낮추려고 노력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이미 2021년 이후로 한미 간의 그 어떤 동맹은 글로벌 어떤 경제 안보 동맹이다라는 차원으로 이미 재정립이 돼 있는 상황에서 논의가 되어 왔기 때문에 뭐 2번의 한미 정상회담에서 뭐 중국이 새로운 시그널을 뭐 이렇게 받았다고 이제 하기는 어렵고 오히려 그냥 어떻게 보면 한국의 그냥 몸값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한국을 중요한 전략적 파트너로 글로벌 파트너로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졌으니까요. 그리고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는 5월 23일에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13개 나라가 참여를 했고 최근에 피지가 가입해서 14개로 늘었는데 결국은 이른바 쿼드 국가들, 그 태평양의 미국 동맹국들의 한국, 그다음에 아세안 그 많은 나라들 그리고 뭐 인도까지 참여하는 그런 일종의 협의체가 만들어졌는데 결국은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는 게 인태 지역에서의 중국 견제, 반중 동맹에 참여하는 어떤 시금석이 될 거다 이런 식의 관측이 있었어요. 미국이 그런 의도를 사실은 노출은 했고 초기에 그리고 중국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는 그런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이다. 그 이름이 들어간 경제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는 건 불편하다. 뭐 이런 결국 중국을 배제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던 건 사실인데 막상 만들어질 때는 미국 맘대로만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항상 손님을 많이 받으려면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 5월 23일 직전까지만 해도 몇 나라가 참여하는지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적은 나라가 아세안 국가들은 다 빠질지도 모른다. 인도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결국 막판에 그 미국의 어떤 그 노력으로 13개 나라, 특히 아세안 국가들이 대부분 참여했고 인도가 참여했다는 건 미국한테 큰 정치적 승리였거든요. 그렇죠. 다만 그 승리의 대가로 미국도 문턱을 낮췄어요. 여기서 반중 얘기는 안 하겠다. 그리고 인도 태평양 공동체는 결국은 그 출범 선언문에 써 있는데 뭐 개방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그런 경제 질서를 이 지역에 만들기 위한 거다. 듣기에 따라서는 중국이 불편한 얘기라고 할 수도 있지만 특히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중국을 배려한 말이거든요. 이거 우리끼리 문을 닫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를 배제하는 게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라서 미국의 그 인도태평양 지역의 어떤 그 전략 안에서 중국을 포위하고 싶은 건 맞지만 그걸 위해서 손님을 받으려면 미국도 문턱을 낮춰야 되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기구가 굉장히 강한 어떤 정체성을 갖기는 어렵다. 네. 그리고 사실은 거기 인도하고 베트남이 들어갔다는 건 재밌는 건데요. 한편으로는 들어왔다는 게 굉장히 미국한테 외교적 승리죠. 그래서 베트남은 어쨌든 중국과 같은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예요. 경제 체제 물론 시장 경제가 다 돼 있지만 이제 정치 체제나 그 전체적인 국가 주도의 경제 체제인 면에서 그렇다면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중국의 국가 주도적 경제 체제를 그 배제하는 견제하는 합의를 만들어내기는 어려워요. 베트남이 그 중에 하나가 국가주도적 체제인데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중국의 체제에 대한 어떤 공격 수단이 되기는 어려워져 버렸어요. 또 인도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그 러시아 그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굉장히 강하게 드러났는데 미국의 어떤 러시아 견제 동맹에 참여하지 않고 있고 러시아 석유를 열심히 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왜 그 결의안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을 과거 그 우크라이나 지역을 이제 그 투표를 통해서 합병하는 조치에 대해서 유엔에서 반대하는 결의안이 나왔고 아주 소수 나라가 이제 반대를 했지만 대부분의 나라는 찬성을 했는데 인도하고 중국은 기권을 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미국이 원하는 건 한편으로는 중국의 체제에 반대하는 동맹,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이 주장하는 이른바 그 가치의 동맹으로서 인태 경제 프레임워크를 생각했을 텐데 사실은 인도는 그 가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나라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미국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뭔가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게 순화되고 그 날이 무뎌지게 마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인태 경제 공동 그 프레임워크 참여가 중국의 어떤 뭐 반발을 살 이유는 이제 없어져 버린 셈이 됐습니다. 뭐 얘기가 길어지는데요. 그래서 이제 뭐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도 보면 뭐 인도는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미국하고 협력을 하지만 하여튼 뭐 이런 프레임 속에서도 그냥 뭐 자기 길을 가야 된다는 자기 거고요. 정치적인 존재감은 중국처럼 드러내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것도 뭐 이렇게 한중 관계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그런 요소는 못 된다. 이런 말씀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나토 참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사실 그 나토 회의에서 그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중국을 그 나토 또는 미국하고 유럽에 대한 도전자로서 명시했다는 분명히 그 중국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있었고 거기에 어쨌든 우리가 참석을 한 거고 사실은 중국도 어떤 그 약간 그 심각한 반응을 보였냐면 아시아의 나토를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움직임에 해당하는 얘기가 결국 나토에 이번에 우리만 간 게 아니라 일본도 이제 가고 말하자면 나토가 아시아로 확장하는 건 아니지만 나토 형태의 어떤 동맹이 아시아에서 만들어지는 건 반대한다는 입장인데 결국 그건 중국에 대한 군사 동맹일 테니까 그것으로 한 걸음 다가가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우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사실은 아주 단계가 먼 얘기고요. 회의 한번 갔다고 그런 게 벌어지는 건 아니고 사실은 나토의 이번에 6월 달에 회의의 핵심이 어디 중국이었겠습니까? 러시아였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 뭐 러시아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고조된 상황에서 이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핵심적인 의제였기 때문에 그 나토 정상회담 참여가 어떤 결정적인 어떤 한중 관계에 장애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고요. 반도체 분야에서 이제 동맹 이슈도 국내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왜 칩4라고 하고 뭐 미국에서는 뭐그 팹4라는 말도 쓴다고 하고 이런 논의가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논의가 됐고 반도체 분야에서 반중 동맹에 우리도 참여해야 된다는 분들이 여론으로 보면 훨씬 많았던 것 같습니다. 칩4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정부도 그 유사한 논의가 있고 우리가 방침을 정할 거다 이런 톤으로는 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 실체가 뭐였을지 좀 의심스럽습니다. 굉장히 작은 일이 굉장히 과잉 의제화됐다는 의심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몇 가지 근거를 말씀드리면 3월 달에 이제 그 얘기가 나왔어요. 미국이 그런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얘기가 사실은 한국에서만 나왔어요. 거기서 논의되는 게 미국도 있고 대만도 있고 일본도 있고 한국도 있는데 미국에서도 없었고 한국발 언론 이제 보도였던 거고요. 그 보도에서는 심지어 그런 내용까지 있었습니다. 일본하고 대만은 이미 다 하기로 했는데 한국이 아직 결정을 안 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하고 대만의
어떤 뉴스에서도 관련된 논의를 한 흔적을 저는 못 찾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여러 경로로 확인했을 때도 논의한 흔적이 없고요. 대만은 심지어는 8월 말에 우리가 이제 8월 말까지 대답해야 되는 시점이다. 뭐 이런 국내 보도가 있을 때 대만 경제청에서는 경제부인가요, 대만이? 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사실은 이 논의가 과연 진지하게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우리가 좀 과도하게 대응했던 건지 특히 언론이나 여론이 뭐 이제 그 관련된 그 정책하시는 분들 뭐 학자들 사이에 논란도 많았는데 좀 과도한 대응이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그 상황을 또 떠올려 보면 어떤 두 개의 얘기가 있었어요. 하나는 8월 말까지 대답해 주기로 했다. 그 다음에 다시 우리 예비회담은 참여하기로 했다. 말하자면 대답을 했다는 거죠. 예비회담은 9월 초에 열릴 거다. 그랬다가 9월 중순에 열릴 거다. 그래서 오늘이 며칠입니까? 뭐 10월이 훌쩍 넘어선 시점 아닙니까? 아무 얘기가 없어요. 과연 그 굉장히 많은 그 신문 지면을 도배하고 많은 칼럼을 도배했던 얘기가 얼마나 실체가 있는 얘기였을까? 저는 사실 초기부터 의심을 했고요. 네. 이게 미국 쪽에 분명한 제안이 없었고 거기에 대해서 네 나라가 진지하게 다 같이 대응하는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과도하게 여론화했던 면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 다른 두 가지 근거가 있는데 그거 만들어지면 그 미국이 만든다는 건데 네. 미국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네. 한국, 일본, 대만이 모여서 미국하고 만나면 미국이 무슨 말씀 하십니까? 우리 한번 협조해 봅시다 이러지 않아요. 미국한테 이거 내놔라 저거 내놔라 시장 열어라 이 얘기하죠. 예. 3대 1로 미국은 오히려 싸워야 되는 상황이 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한테 유리한 구조도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잘 그 역사를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GAMS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반도체 분야에서 정부 민간 합동 반도체 협의체라는 게 즉 칩4, 팹4라고 하는 그거랑 똑같은 게 이미 있습니다. 20년 전부터. 그건 6나라가 하는 거예요. 네. 한국, 일본, 대만, 미국 지금 4나라 플러스 중국하고 유럽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도 그 반도체라는 게 뭐 여러 나라가 수천 개 기업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소수 국가가 그렇죠. 대기업들 몇 개 모여서 하는 거잖아요. 그 대기업들과 그 정부가 모여서 하는 협의체가 이미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우리는 산업부가 미국은 USTR이 하고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그거랑의 관계는 그럼 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묘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미국의 예를 들어 상무부도 한국의 산업부도 뭐 일본의 경산성도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애매한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국무부 외교 라인 쪽에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그것과의 관계는 뭐냐라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성사될 가능성은 없다. 이미 네. 뭐 어쨌든 뭐 과장급 실무회의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무슨 일이 앞으로 안 일어날 거라고 했다가 망신당하고 싶지는 않은데 열려도 마지막에 나온 얘기가 과장급 실무회담 얘기인데요. 과장급 실무회담에서 무슨 전략적 동맹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뭐 반도체 기술 관련된 표준 문제나 교육 문제나 그렇죠. 중소기업 돕는 문제나 이런 정도 얘기가 보통 과장급에서 할 수 있는 얘기라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어떤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바라볼 때 너무 상대의 의도를 먼저 읽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과정에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걸 당합니다. 자꾸. 네. 저쪽에서 저렇게 생각하고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싶을 텐데 우리가 입장을 밝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결국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더 두고 보고 무슨 말을 공식적으로 할 때까지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그 말이 나온 다음에도 그 말의 대상이 되는 일본이나 대만이나 유럽이 어떻게 하나 다 보고 천천히 대응해도 되는데 너무 그 상대방의 그 의도나 그 어떤 요구에 미리 반응해버리고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면 그러다 보면 과도한 반응이 나타나거나 불필요한 반응이 나타나는 거 아닌가. 그 칩4 관련된 논란에서는 우리가 그걸 좀 교훈으로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칩4 관련해서도 뭐 우리 세계 최고의 중국 전문가인 진만수 박사님 같은 분은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예측을 하는데 어설프게 알고 또 어설픈 관심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막 떠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생각해도 좀 미국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파트너 선택하면 되지. 굳이 뭐 그런 거가 필요할 것 같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그 굉장히 좋은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그 사이에 칩4 논의가 우리나라에서 되고 있을 때 그 미국이 발표한 게 그겁니다. 반도체 경쟁법. 예. 그러니까 사실은 말씀대로 네.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예. 그 경쟁법은 어떤 내용이냐면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는 기업들한테 굉장히 많은 보조금을 주겠다. 그리고 근데 그 보조금을 받는 기업은 중국의 28나노 이상인가요? 그 네. 반도체 설비를 그 투자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뭐 독자적으로 그렇게 만들었고 그 법안을 사실은 어길 담력을 가진 기업은 많지 않습니다. 결국 그걸 존중하게 될 거거든요. 네. 사실은 그런 방식으로 미국은 자기 길을 가고 있는 거죠. 네, 굉장히 좀 웃긴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펼쳐졌습니다. 네, 하여튼 뭐 여러분들이 파봇을 왜 보셔야 되는지 오늘 확인되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런 한미 관계 강화, 네, 네. 뭐 우리 입장에서는 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뭐 그렇지만 중국의 반응을 또 우리가 뭐 예. 전혀 무시할 수는 네, 네, 없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 중국이 우선은 한국에 대해서 강한 반응은 억제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가끔 이제 중국 외교부에서 무슨 논평을 했다. 한국의 뭐 사드 문제든 반도체 문제든 한국이 그렇게 가면 한국한테 결코 유리하지 않을 거다. 뭐 손해를 보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했다라는 그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건 다 이제 외교부, 중국 외교부는 이제 거의 매일 브리핑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기자가 물었을 때 대답으로 나온 거지 적극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볼 수는 없고요. 중국이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한 건 두 번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가 출범하기 전날, 5월 23일 전날 왕이 외교부장이 파키스탄 외교부 장관을 만났어요. 네. 하루 전에 5월 22일에.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같은 걸 미국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은 어떻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얘기는 그 내용은 사실은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들에게도 던지는 메시지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한국을 포함한 나라들한테 메시지를 던진 건데 내용은 좀 평이합니다. 이런 그런 경제협력 논의가 보호주의를 확산하는 구실이 돼서는 안 된다. 자유무역을 지켜야 된다. 또 공급망을 망가뜨리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유연하게 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진영화된 어떤 그 블록을 만드는 경제 블록을 이념이나 가치에 따라서 블록을 만드는 형태로 가면 안 되고 개방적인 어떤 세계 경제를 유지해야 된다. 교과서적으로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무력한 좀 힘이 없는 얘기죠. 미국이 지금 막 밀어붙이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중국을 견제하려고 파키스탄하고 이렇게 둘이 앉아 있는 모습 자체가 우울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말하자면 거기에 참여하는 나라들한테 무슨 보복을 하거나 피해가 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모여서 논의를 할 텐데 중국의 우려나 관심은 여기다라고 선을 그어준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사실 그 다음 날 나온 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의 그 어떤 성명에서도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뭐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질서를 만들려는 말에 중국이 우려하는 게 들어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는 중국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선을 긋는 정도의 반응은 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거는 중국이 원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 말 자체가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은 안 하지만 네. 동시에 지금의 현실로 보면은 중국이 매우 수세적이고 수동적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걸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네. 우리가 뭐 보호무역을 지금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네. 공급망을 망가뜨리자는 것도 아니고 진영화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건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진영화가 됐을 때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하겠지만 우리가 나서서 지금 진영화를 추구하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우리하고 중국하고 중국이 이른바 그었다는 선에 크게 걸리는 문제도 없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였고요. 또 한 번은 9월 달이었나요? 8월 달에 우리 외교부장하고 중국 외교부장이 우리 외교부 장관하고 중국 외교부장이 만났었습니다. 박진 왕이 회담이 있었는데요. 중국. 그런데 그때는 그 5개의 당위랄까요? 당위. 그러니까 한국한테 뭐 약간 거기에는 기분 나쁜 얘기가 포함되어 있는데 한국이 자주적인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다. 뭐 중국이 우리한테 할 말은 아니죠. 아마 이제 미국하고 너무 가까이 하지 말라는 그런 뜻으로 일단은 들으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호 관계를 잘 유지해야 된다. 한국 이것도 당연한 얘기인데 거기 뒤에 붙인 말은 상호 관심사를 서로 고려해 달라. 이 얘기가 이제 사드 같은 거에 관한 얘기예요. 우리가 거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무리 그게 너네 결정이라고 해도 우리를 고려해라. 뭐 일종의 그거는 이제 견제구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나머지 뒤에 세 개는 개방적인 어떤 질서나 공급망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이건 뭐 그냥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리고 왕이가 그 5월 달에도 했던 얘기고 그리고 상호 간에 존중하고 불간섭하자. 이것도 뭐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굳이 해야 되나는 모르겠어요. 서로 간섭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존중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건 결국은 중국의 위구르 문제나 대만 문제에 대해서
한국이 발언하지 않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에 관한 얘기인 거죠. 그리고 다자주의를 견제하자. 이것도 중국은 뭐 유엔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는 뭐 WTO나 이런 것들이 유지돼야 된다는 관심은 우리도 있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그것도 뭐 괜찮은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우리한테 했다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사실은 경제를 정치화하거나 뭐 무역을 수단화하거나 표준을 무기화하거나 이게 다 경제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거를 하지 말자. 이런 게 공급망부단으로 가니까 하지 말자. 이런 상당히 구체적인 얘기들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우려는 이제 우리 눈에 보이고 중국이 가만히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또는 기분이 나빠할 만한 견제구를 던지고 있느냐? 방금 쭉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 어떤 건 기분은 나쁘지만 무슨 요구를 한 건 그렇죠. 아니에요. 우리 네. 보고 자주적이라고 하는 걸 왜 너희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우리를 뭘 비난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선에서의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는 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하나는 중국이 어쨌든 지금은 수세적일 수밖에 없고, 그렇죠. 우리한테 대해서도 조심하고 있구나. 어떤 그냥 소극적인 선을 긋는데 멈추고 있구나라는 거고, 또 하나는 미국하고 중국이 지금 뭐 굉장히 갈등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우리 정부가 표방하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와 중국과의 관계의 안정적인 유지를 추구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좁은 건 아니구나. 우리가 전혀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한 게 없거든요. 네.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거를 뭐 중국의 반응은 있었고 중국의 우려는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알면 되고 이해하면 되고 네. 그 다음에 뭐 그걸 너무 고려할 필요는 없지만 뭐 그게 우리의 이익에 위배되지 않는 대체로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걸 존중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중국하고의 협력 의제를 우리도 뭐 정상회담도 하고 해야 되니까 좀 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뭐 미국하고 유럽이 이제 힘을 합쳐서 네.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 이제 견제하기로 했고 네.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경제적으로도 또 군사적으로도 압박을 받으면서 꽤 오랜 시간 또 이제 봉쇄가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사실은 네. 한국이 필요하면 필요했지 네. 내칠 수 있는 감히 그런 상대가 아닙니다. 네, 예, 네, 예, 네. 예.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유리한 뭐 역사상 이런 찬스가 뭐 많지 않은. 근데 뭐 우리가 이제 한미 동맹을 훼손하면서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네. 예전에 그 뭐 서독이 미국과의 관계도 유지했지만 전쟁을 일으킨 나라지만 프랑스하고 영국 주변 국가들하고도 관계를 잘 해가지고 뭐 통일하는 데도 유리했던 것처럼 하여튼 이 기회를 잘 이용하면 우리에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은데 한중 관계 앞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비전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면 좋을지. 글쎄요. 이게 좀 그 과거에 결국 한중 관계의 비전이라는 게 특히 양쪽의 정부가 바뀌었을 때 중국도 어쨌든 시진핑은 좀 오래 하고 있지만 그 전에도 후진타오 장점인 계속 바뀌고 우리도 대통령이 5년마다 바뀌는데 그 주기가 5년씩으로 같아요. 네. 한국하고 중국이 좀 묘합니다. 다른 나라는 4년이 많거나 불규칙적인데 한국하고 중국은 같은 때에 취임을 하는 이제 그런 그 모습을 한 1년 정도 시차가 있네요. 1년 정도 시차가. 사자를 싫어하잖아요. 네. 서로. 사실은 그게 원래 굉장히 같았었는데 네. 우리가 대선이 여러 우리 국내 정치 사이로 한번 당겨져 버렸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다시 약간 안 맞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우리가 연말에 대선하고 3월에 보통 3월에 했죠. 3월에 새 정부가 취임할 때 중국도 3월에 그 5년마다 바뀌는 정부 그 양회라는 걸 하면서 같이 취임했었거든요. 그럼 이제 그 양쪽의 새로운 지도자들끼리 만나서 양국 경제 협력의 비전 이런 걸 논의합니다. 결국 우리도 이제 그걸 앞두고 있어요. 우리도 어쨌든 바뀌었고 시진핑도 새 임기가 시작됐으니까 결국은 이제 중요한 그 미래를 논의해야 되는데 과거의 논의에서는 그 물론 이제 한중 FTA나 그런 당시의 이슈들이 있고요. 또 어떤 그게 기본적으로 들어갔었냐면 미래 비전 협력이라는 게 많이 들어갔었어요. 우리 미래 비전을 협의해 보자. 결국 미래 비전이라는 게 첨단 산업 협력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2017년 정상회담까지만 해도 거기에 미중 관계가 그렇게 지금처럼 악화되기 전이에요. 거기에는 멀쩡히 뭐 AI, 그렇죠. 반도체, 자율주행 이런 거 협력하자고 쭉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년에 아니면 올해 한중 정상회담이 열리고 한중이 새로운 미래 비전을 논의할 때 그런 얘기 할 수 있을까?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한중이 미래를 앞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그 설계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영역이 이 지정학적인 여러 변수들 때문에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돌파구를 마련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중국하고
첨단 산업에서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하자 이 얘기를 하기는 어려워요. 그게 우리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 미국하고나 선진국하고의 관계를 고려할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그럼 뭐 만나서 밥만 먹고 헤어질 수는 없고 결국은 우리가 미국하고 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걸 해내야 됩니다. 어떤 뜻이냐면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우리가 협력을 하자. 그런데 글로벌 이슈라는 게 너무 예민한 지정학적 이슈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코비드든지 기후변화 대응이든지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든지 이런 부분은 예민한 부분이 아니거든요. 결국 또는 최근에 인플레이션 상황, 고금리, 강달러 상황 속에서 아프리카나 남미에 굉장히 어려운 신흥 개도국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그런 나라들하고의 개발 협력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개도국 지원하는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의제를 좀 적극적으로 넓혀가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중국도 그걸 원하는 바다. 그리고 미래 협력 아닌 그냥 양자 겸제 협력 논의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졌어요. 예전에는 왜 공동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자 아니면 뭐 무슨 그 프로젝트를 아주 개별 기업들이 MOU 막 작성하고 이러면서 도장 찍고 이런 것들을 했는데 그것들도 그런 얘기를 하길 영역도 그렇게 많지가 않고 우리 기업들이 지금 중국에 대규모로 진출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공동의 산업공단을 만들어 봐야 들어갈 기업이 없을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 글로벌 이슈에 대한 그런 협력 그리고 사실 국민 감정이 나빠지고 있으니까 양국 간에 좀 이해를 넓히고 뭐 인문 교류라든가 그 어떤 민간 청년 교류라든가 이런 쪽으로 좀 소프트한 이슈들로 좀 가면서 우리 한류에 대한 지금 문화 통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푸는 그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자. 이게 결국은 앞으로의 중국하고의 협력 방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인공지능이나 반도체, 인공지능 군사 관련해서도 우리 매보세의 김명주 교수님이 뭐 여러 번 말씀해 주셔서 좀 그 인공지능이 군사에 어떻게 동원되는지 근데 그것도 미국이 뭐 압도적으로 앞서고 있고 뭐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한중이 모여서 뭐 인공지능 반도체 얘기하는 거는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이 모여서 이제 한두 개는 하나는 좀 교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수정. 그러니까 인공지능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이라는 게 지금 미국이 그 인공지능에 사용되는 컴퓨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중국에 팔지 말라. 최근에 이제 굉장히 중국의 인공지능을 견제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중국의 인공지능이 2, 3류라면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굉장히 위협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건 뭐 우선 중국이 그쪽으로 전략적으로 연구 개발을 많이 해서 그렇기도 한데 인공지능의 베이스는 빅데이터잖아요. 네네.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른바 개인정보, 이 사람들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소비하고 하는 과정에서의 정보들을 이제 굉장히 거대한 데이터가 만들어지는데 그걸 활용하는 어떤 시스템이 이제 그 인공지능인 면이 좀 있습니다. 인공지능의 다는 아니라도. 근데 중국은 그게 14억 인구, 그다음에 개인정보에 대해서 국가가 말하자면 통제하고 있는 상황. 빅데이터가 모이기에 너무 좋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안면 인식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세계적인 수준이 되고 있는 그렇죠. 게 결국은 가장 많은 CCTV를 거리에 깔아놓고 있기 때문에 가장 많은 얼굴을 평소에 인식하고 있고 그걸 데이터화해서 말하자면 관련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글하고 테슬라도 그래서 중국 진출을 한 거고. 네. 그리고 그 기술의 잠재력을 아니까 심지어는 테슬라 자동차에 카메라가 달려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 거리를 달리니까 테슬라 차가 중국 관공서에 들어오면 안 된다. 뭐 이런 걸 하고 있는 게 결국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 지능이 어디까지 활용될 수 있는지 그 빅데이터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 부분은 미국하고 중국이 AI 쪽은 대등하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김명주 교수님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 이 부분 한번 이제 매보세에서 한번 다뤄보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 이제 시진핑, 푸틴이 만났습니다. 이제 중러 동맹이 어느 정도 강화될지 그것도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중국하고 러시아의 동맹은 우리한테 익숙한 동맹이네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중러 동맹이 강화되고 북중러가 또 다시 동맹을 만들고 뭐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한미일 동맹이 구조가 만들어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얘기는 제가 모르는 얘기고 러시아하고 중국을 한번 그냥 냉정하게 보면 원래 우리가 두 나라가 친했다고 생각하는 건 둘 다 구사회주의권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지금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권 국가고 경제 체제 면에서 공산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공산당이 아니에요. 지금 집권하고 있는 당이 공산당이 아니고 독재 체제일 뿐이지. 네, 뭐 푸틴 대통령도 선거를 통해서 된 거예요. 예, 어쨌든. 예, 예. 그러니까 정치 체제도 다르고 경제 체제도 러시아는 자본주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올리가르키라고 하나요? 그 대재벌들이 100개 정도의 그 재벌이 러시아 경제의 뭐 7, 80%를 장악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실은 같은 체제라서 친화적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둘이 이제 친화적인 거는 미국의 견제라는 공동의 문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네. 친화적인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상호 간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입장에서 러시아하고 같은 배를 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어쨌든 다른 나라를 최근에 침략한 나라고 네. 그 과정에서 전 세계의 제재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중국은 사실은 러시아하고 같은 배를 탈 생각이 있는 건 아니고 왜 중국이 러시아의 석유를 제일 많이 지금 전쟁 기간에도 사주는 나라인 건 맞는데 그건 원래 많이 샀기 때문이고요. 제일 많이 늘리고 있는 나라는 아니에요. 네. 그냥 작년에 사던 만큼 계속 사고 있을 뿐이고요. 오히려 필요한 거 사는 거죠. 네, 뭐. 필요한 건 사는 거고 제재를 안 하는 동참을 안 하니까 사고 있는 거고요. 오히려 많이 늘어난 건 인도고요. 그리고 유럽도 뭐 어쨌든 별로 못 줄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러 동맹이 특별히 더 강화되고 있다고 지금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다만 이제 상하이 협력기구라는 그 계기 중국하고 러시아가 또는 푸틴과 시진핑이 만난 계기가 바로 그 상하이 협력기구인데 이거는 굉장히 그 어떤 강한 어떤 그 확장력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는 이른바 스탄국들 하고 이제 중국이 시작했던 건데 러시아가 들어왔고 이제 일찍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국하고 좀 불편한 나라들이 이제 예. 뭐 이란도 들어와 있고요. 최근에 사우디도 얘기를 하고 있고 굉장히 그 외연이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많은 나라들도 터키 이런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어서 사실은 그냥 스탄 국가와 중국 또는 러시아 이런 얘기하고 이란, 터키, 인도가 포함된 얘기하고는 굉장히 다른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도 굉장히 중시한 거고 시진핑이 한국에 가겠다는 약속을 깨면서 이제 거길 간 거고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하자면 미국의 견제망을 뚫을 한쪽에 그 어떤 그 공간이 열리고 있는 거다. 뭐 그런 의미에서는 그 중요한 파트너 중에 하나가 러시아인 것은 중국한테도 사실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보면 좀 수동적인 동맹이 강화될 수는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푸틴하고 그 중국이 시진핑이 지난번에 만난 게 이제 그 올림픽 중국 그 동계 올림픽 때고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기 뭐 며칠 전입니다. 그리고 뭐 일설에는 그 자리에서 폐막식까지는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 좀 미뤄달라 이런 얘기가 오고 갔다는 그런 루머도 있는데 그러면 지금 중러 관계에서 바로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연결해서 중국이 뭘 하려고 할까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국면이 일종의 교착 상태에 접어들면 지금 이제 약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어쨌든 그 북쪽에서는 철수를 했고 남쪽에서 어떤 지역을 영토적으로 점령하려는 의지를 분명히 보이고 있고 선을 이미 그어놨거든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그걸 인정할 수 없겠지만 결국은 교착 상태에 접어들고 전선이 고착되면 휴전 관련된 논의를 할 수가 있고 중국은 거기서 역할을 하고 싶을 겁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입장에서도 중국이 그래주는 게 당장 우리 편이 돼주는 것보다 제일 러시아를 도와주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러시아도 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 출구 역할을 중국이 해주면 물론 중국이 그걸 해주는 게 얼마나 말하자면 힘을 가지고 있을지는 알 수 없지만 누군가는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대부분의 유럽 국가나 미국이 우크라이나 쪽에 무기를 대다시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중재 역할을 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나 인도나 뭐 좀 그런 신흥국 중에 좀 큰 나라들이 오히려 그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역할을 아마 서로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중국도 그렇고 중국 입장에서는 그건 자기의 외교 영역을 넓히는 거고 어떤 지금의 고립 국면을 타개하는 게 될 수도 있고 러시아 입장에서도 출구를 제시해 줄 수 있는 파트너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어떤 앞으로 전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렇게 전쟁이 교착 상태에 예, 빠지고 예. 오래 가게 되면 예. 뭐 푸틴도 제가 볼 때는 뭐 내부 반란에 의해서 제명에 못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아, 그런 네, 상황에서 중국이 말려주길 바라는 것도 네. 충분히 이해가 되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요즘 재밌는 거는 사실 이런 그 상황 전개 속에서 일본의 존재감이 아, 예. 뭐 이렇게 확실히 예전 같지 않고 말이죠. 네, 네, 예. 네. 그래도 뭐 일본은 나름대로는 또 이제 뭐 여러 G2였던 나라죠. 예, 뭐 이제 뭐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일본의 입장도 우리가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일본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미국하고의 동맹을 강화하고 지정학적으로 중국을 그 견제하는 망을 강화하고 싶은데 똑같이 또 중국과의 경제적 교류는 굉장히 중요한 일본 기업들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걸 유지해야 되는 뭐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외교적으로는 그 일본의 어떤 주도권이 어떻게 보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으로 그냥 이제 넘겨주는 그런, 그러니까 사실은 트럼프 때 오히려 일본이 그런 역할을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는 뭐 모든 나라랑 이제 그 갈등을 빚으면서 일방주의적으로 하니까 이른바 쿼드라는 구조를 사실은 만들어낸 게 아베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이렇게 그 어떤 연결망을 유지하고 그 안보 관련된 논의를 하다 보니까 바이든 정부가 취임하면서 그걸 바로 정상급으로 격상하고 이제 이런 게 가능했던 건데, 그래서 일본은, 그리고 트럼프가 나왔던 TPP도 일본이 살려가지고 그 CPTPP라는 이름으로 사실은 그 경제 그 공동체도 일본이 주도적으로 살려놓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굉장히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바이든이 이제 들어서면서 그 전에 트럼프가 하도 여러 나라랑 갈등하니까 일본의 어떤 영향력이 커졌던 건데 다시 바이든이 들어오니까 일본이 별로 할 일이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본의 어떤 그 위상이 지금 발휘하기가 어려운, 그리고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베 같이 굉장히 강한 어떤 추진력을 가졌던 지금 지도자를 또 만나기가 어려운, 지금 뭐 벌써 2번 바뀌지 않았습니까? 일본의 지도 수상이. 그래서 잠시 좀 소강 상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동시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주는 충격이 일본한테는 꽤 커요. 왜냐하면 일본은 러시아하고 영토 갈등이 있는 나라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건 유럽의 일이고 이쪽은 극동의 일이고 이쪽 아시아 쪽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일하게 일본은 매우 심각한 어떤 위협으로 느끼는 사태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과거처럼 그냥 중국과 관련된 어떤 견제에 몰입하기도 어려운, 사실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에 관한 얘기도 일본은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고요. 그 속에서 일본은 사실은 그 요번에 미일 정상회담 같은 데서 계속 이제 여러 가지 그 돌파구가 필요한 속에서 꺼내고 있는 얘기가 이제 그 안보리 상임 이사국 5개 나라 중에 일본도 좀 들어가겠다라는 그런 건 오래 전부터 일본의 어떤 희망사항인데, 그건 뭐 굉장히 오랜 어떤 과제겠죠. 뭐 금방 되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런 쪽으로 어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뭐냐면 미국이 러시아나 중국을 견제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동맹국들하고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데 그 협력 강화에 어떤 일본 쪽 그 메뉴를 내놓는 거죠. 우리는 원하는 게 이거다. 만약에 그 일본에 더 많은 협력을 원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진도를 나가달라. 그래서 이제 바이든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의 어떤 움직임을 이제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하지만 중국하고의 경제협력 쪽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우리랑 똑같아요. 중국에 대한 뭐 경제적 의존이, 시장이나 원자재 의존이 심한 거 아니냐라는 논의는 많이 하면서도 하나도 안 줄이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한 수출도 오히려 우리보다 더 잘하고 있었고, 최근 몇 년 동안. 그리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들도 수입 의존도가 그 미중 갈등 국면이나 최근에 코로나 국면에서 전혀 낮아지지 않고 25% 선, 우리랑 비슷한 선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뭐 해에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래서 결국은 일본에서도 정치적으로는 냉랭하지만 중국하고 경제적으로는 아직은 뜨거운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일본의 중국에 대한 투자도 특별히 줄어든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 한 100억 달러 수준에서 몇 년째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의 상황은 그러니까 우리한테 굉장히 좋은 참고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뭔가 이렇게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불편하다는 생각만 할 게 아니라 미국하고 중국을 자꾸 보고 그 사람들의 표정을 읽으려고 하면 계속 불편해져요. 네. 둘은 싸우고 있으니까. 네. 근데 사실은 그 둘의 표정을 봐야 되는 나라가 세계에는 190개 나라가 더 있거든요. 그렇죠. 그 나라들이, 그리고 그 중에 큰 나라들이 있으니까 그 나라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고 있으면 뭐 그냥 그 나라들이 하는 대로 하면 되는 거고, 예를 들어 일본조차도 미중 사이에서는 뭐 이렇게 강력하게 어떤 그 견제 뭐 이렇게 뭐 말하자면 한쪽을 선택하는 그런 그렇죠.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행동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는 뭐 그 우리 위상에 걸맞는 뭐 미국은 우리를 핵심 파트너로 생각하고 중국들이 함부로 내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우리의 갈 길을 좀 적당 눈치를 전혀 안 볼 수는 없지만 너무 눈치만 보면서 아니라 우리 길을 적당히 갈 필요가 있다. 일본은 어찌됐건 이제 뭐 트럼프 때 일방주의 때 좀 재미 봤습니다만은 바이든의 다자주의 하에서는 뭐 예전 같은 리더십을 갖기는 어렵다. 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북중러 이게 뭐 참 오래전 얘기인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중국 대만 갈등이 이제 다시 이제 폭발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움직임이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결국 아시아 우리 동북아 쪽에 어떤 식으로 이게 이제 영향을 끼칠 거냐 하는 그 문제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만 문제가 아주 묘한 자리에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한번 그 지금 바이든 입장이 돼보세요. 바이든이 최근에 이제 국가 안보 전략이라는 걸 엊그제 요거 지난주에 발표를 10월달에 발표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그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권위주의적인 국가에 대한 그 어떤 그 공동의 동맹을 강화하자는 얘기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고, 결국 중국이나 러시아를 고립시키는 어떤 그 세계 질서를 만들고 싶어 하는데, 그랬을 때, 뭐 지금 중국 얘기를 좀 한정해 보죠. 바이든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미국이 가장 원하는 그림은 중국이 러시아와 같은 일을 해주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순간에 러시아에 대한 어떤 국제적 제재 구조가 굉장히 빠른 공감대를 갖고 굉장히 강력하게 형성됐거든요. 공정이 돼버렸습니다. 네, 그리고 뭐 실제로 무역을 많은 나라들이 사실상 중단했고, 유럽 경우에는 에너지 의존이 있어서 그렇지, 뭐 그 다른 분야에서 투자 기업들이 철수한다든가 많은 분야에서 이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고 있고, 그 결과로 실제로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5%, 내년에도 6% 이런 수준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바는 거기서 제가 미국이라면, 제가 바이든이라면 중국이 러시아처럼 좀 해주면 정말 좋겠다. 맞아, 전 세계가 누가 봐도 나쁜 짓을. 그 자리가 어딥니까? 그래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보냈나요, 대만? 그게 그러니까 참 묘한 자리예요. 그래서 대만이라는 게 묘한 자리인데 바로 중국이 그런 짓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대만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중국은 2005년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 대만이 명시적으로 독립을 추구할 때는 무력 개입을 하겠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 말은 중국의 약점이 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중국 공산당 지도부가 자기네들의 민족 문제, 자기들도 이른바 통일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한 약속인 거예요. 좌시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해놨는데, 그렇다면 중국은 한편으로는 공산당이 표방해 왔던 것 때문에 한편으로는 국민들에 대한 어떤 국내 정치적인 이슈, 문제 속에서도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강경한 태도를 쉽게 양보할 수 없어요. 이번에 그 시진핑 주석의 3년인 그 연설에서도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 무력을 포기한다는 어떤 얘기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굳이 강조해서. 그 얘기는 굉장히 그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이 물러나기 어려운데, 그렇다면 트리거는 거기 있는 겁니다. 아까 얘기한 대만이 명시적인 독립을 추구한 움직임을 강하게 보이면, 그러면 중국은 어떤 식으로든 꼭 대만 그 섬을 침략하지 않더라도, 그게 경제가 제재가 됐든 봉쇄가 됐든 그 접경 지역에 있는 작은 섬에 대한 어떤 그 개입이 됐든 그 순간에 그 어떤 개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국내 정치적인 요인 때문에, 그리고 나면 러시아가 되는 겁니다. 그 순간에. 그렇죠. 그리고 그건 미국 입장에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전 세계의 반중 동맹을, 그리고 그걸 그냥 가치의 동맹을 넘어서 경제 제재나 실질적인 제재 행위로 연결할 수 있는. 그리고 나서 보면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말 아까 말씀드린 펠로시가 대만을 약간 뜬금없이 방문을 하시고, 그리고 노련한 정치인이라고. 노련한, 말하자면 그 달고 다른 수십 년의 외교사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죠. 미국하고 중국이 수교할 당시부터 정치를 하던 분이죠. 그 70년대. 그리고 바이든도 같은 그 분인데, 바로 그 얼마 후에
무력 개입이 있을 경우에 우리는 자시하지 않겠다. 또 그런 얘기를 굳이 했거든요.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굴까 생각해 보세요. 대만 사람들이거든요. 대만이 2024년 1월에 대선이 있습니다. 네. 내년은 대만의 대선 선거 국면이에요. 네. 선거 국면은 우리랑 비슷합니다. 대만도 굉장히 양극화돼 있고 그 국민당하고 민진당이 네. 선거전이 매우 치열합니다.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예, 예. 무슨 말이든. 예. 그러면 결국 어떤 국가의 정책은 언제나 그 국익을 생각하면서 장기적이고 신중하기 마련이지만 그래서 당선되고 나면 공약은 잠깐 접어놓고 새로 생각해야 된다고 또 많은 분들이 인정해 주잖아요. 선거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막말 나오고. 눈에 띄기 위해서 예. 많은 말을 할 수 있어요. 민진당 쪽에서든 국민당 쪽에서든. 예. 그런데 대만에서 최근에 그 홍콩 사태나 러시아 사태 영향으로 국민들을 여론조사해 보면은 대만 독립을 원하는 게 50%가 넘어요. 그 뭐 여론조사해 보면 그렇게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정작 그게 벌어졌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갈지는 몰라요. 그렇죠. 하지만 여론으로는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내년에 대만의 정치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고 그게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예를 들어 어떤 과격한 후보가 대만 그렇죠. 독립을 주장하고 그 사람이 여론조사 1위를 달려보세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당의 후보가 돼보세요. 그건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바로 그 결정적인 순간인가 아닌가 애매한 지점에 오는 거예요. 그 대만이 국민 투표를 하겠다, 아니면 어떤 대만의 정부가 직접 그걸 선언했다. 이거는 명백한 순간이에요. 그렇죠. 말하자 결정적으로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그 순간 전에 굉장히 다른 단계들이 또 벌어지는 거고, 결국은 그 순간에 중국은 미국이 원하는 구조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고, 이 얘기를 다시는 그 약간 돌려서 얘기해 보면 대만 정치의 포퓰리즘의 중국 대외 관계 전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네. 또는 대만의 국내 정치에 중국의 전 세계와의 관계가 인질이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왜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처럼 돼 버린 거라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그리고 사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굉장히 많은 구조가 명약관화해졌고 중국이 작은 섬 하나라도 공격하거나 대만을 경제적으로 봉쇄하는 순간에 중국은 일종의 침략자로 간주되고 굉장히 강력한 국제적 제재의 망에 걸려들 수도 있다. 네. 미국은 최소한 굉장히 강하게 시도할 거다. 네. 그리고 그거는 동아시아 모든 나라들한테 굉장히 심각한 선택을 강요할 거고, 이게 사실은 2024년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대만 정치인들도 뭐 생각할 일이 많은 것 같고, 또 대만 보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생각할 일이 많은 것 같고. 근데 또 펠로시 하원의장 대만 방문 후에 중국이 막 무력 시위 계속하니까 대만이 우크라이나처럼 보이더라고요. 데크라이나. 네, 그런 전략이 느껴지는 그런 일이었고, 이제 한중 수교 30년, 8월 23일 한중 수교 30년이 됐는데, 뭐 대중 이제 중국 관련 무역 수지 적자도 있었고, 이제 한중 경제 관계 이제 기초가 흔들리는 그런 모습도 좀 보이고, 이제 특히 이제 우리 기업들 어려운데 앞으로 어떤 상황들이 펼쳐질지. 그러니까 아까 정부 협력은 이제 뭐 그 미래 협력 이런 것보다는 글로벌 협력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건 맞고, 특히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가 되고 있다는 건 우리 기업들의 활동의 총합이 무역 수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뭔가 한중 경제 협력이 양상이 지금 바뀐 거 아닙니까? 많을 때 2013년이었을 거예요. 무역 수지 흑자가 중국에 대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만 623억 달러까지 갔었습니다. 600억 불이 넘었었습니다. 그게 갑자기 0으로 지금 오고 있고 마이너스가 될 상황처럼 보이는 거예요. 지금 올해 그 하반기까지도. 근데 그건 물론 뭐 중국이 제로 코비드 정책 하고 있고 하는 올해 특수한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줄어온 건 맞아요. 앞으로도 줄어들지 몰라요. 그럼 정말 무역 수지 적자인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한 해가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그 이유는 근데 우리 한중 경제 협력의 모델이 너무 바뀌고 이제 뭐 우리가 중국에서 모든 걸 잃고 있기 때문은 아니고, 우리 기업,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중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니까. 우리 기업들이 사실은 10년 이상 전부터 중국을 나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업들은 원래 대규모 설비를 중국 내수 시장을 보고 투자했던 반도체, 자동차, 뭐 석유화학 이런 대기업들만 남아있고, 중국을 생산기지로 활용해서 수출품을 제조했던 중소기업은 지난 10년간 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으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무역 수지 흑자가 줄어드는 건 결국 그 중국에 가 있는 우리 공장들한테 보내는 원자재 부품 수출이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대신 그게 베트남으로 가고 아세안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가 줄어들고, 그리고
아세안에 대한 또는 베트남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게 X자로 교차되고 있고요. 여기가 줄어드는 만큼 저쪽으로 늘어나고 있고 무역 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중국에 대해서 줄어들고 있는 만큼 베트남에서 아세안에서 늘어나고 있어서 이건 조금 폭을 넓게 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중 간의 어떤 경제 협력이 양상이 바뀌고 있는 거지 그게 뭐 무슨 어떤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위기로 꼭 가고 있는 건 아니다. 우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들은 어쨌든 중국에 많이 남아있고 중국 내수시장을 겨냥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그겁니다. 그 기업들이 하고 있는 일이 마침 다 그게 자동차면 앞으로 전기차로 가야 되고 석유화학은 배터리 이런 거랑 화학이랑 다 연결돼 있고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미중 간의 분쟁이 되고 있는 그런 민감 산업들에 또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새로운 투자를 할 때 다 어려움이 있는데 뭐 최근에 그 미국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의 반도체 투자에 대해서 어떤 그 자기들이 얘기하는 투자 제한을 좀 잠시 유예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글로벌 경쟁 구조에서 분업 구조에서 우리가 중국에 반도체를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반도체를 중국에 누가 쓰고 있느냐도 중요해요. 결국 우리가 반도체를 안 팔면 중국산 가전제품이 안 나와, 전자제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전 세계의 전자제품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꼭 막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걸 예민한 분야, AI에 쓰이거나 화웨이가 사용하는 걸 막겠다는 거지. 결국 미국이 결국 사다 쓸 전자제품을 만드는데 그 반도체를 아예 못 팔게 하겠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공간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중국 시장 자체도 지금 사실 굉장히 커지고 있고 그래서 말하자면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게 어려워져도 뭐 재밌는 통계가 있는데 원래는 전 세계 수입 시장에서 가장 큰 시장은 여전히 미국이었어요. 수출에서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았는데 수입 면에서는 미국이 제1의 시장인 거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수십 년 동안. 그런데 어느새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하고 홍콩을 합치면 사실 홍콩은 중국의 일부지 않습니까? 미국보다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덩치가 커진 거죠. 그래가지고 사실은 중국 시장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미국 시장을 보고 미국에 지금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대기업들이. 네. 중국 시장 자체만을 가지고도 우리 대기업들이 거기서 일을 하면 돼요. 네. 거기서 꼭 미국 시장으로 보내지 않아도 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이 지정학적인 어떤 상황을 한번 요약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이렇게 갈라지고 있고 그게 기술과 공급 방면으로 확대되고 있고 미국하고 중국이 그런 중요한 산업 분야에선 디커플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게도 일부의 동참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미국이 세계 1위의 시장이고 중국이 거의 1위에 필적하는 시장이고 중국이 세계 1위의 제조업국이고 미국이 세계 2위의 제조업국이에요. 가장 큰 1, 2위 시장과 가장 큰 1, 2위 공장 사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국 기업 입장에서 그 상황은 어떻게 요약할 수 있냐면 미국 기업이 없는 중국 시장과 중국 기업이 없는 미국 시장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기업들 눈앞에. 그 상황을 다시 한번 요약해보면 이렇게 좋은 상황은 없었습니다. 세계 1, 2위의 시장에서 네. 1, 2위의 경쟁자가 나가겠다고 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이건 정말 네. 신이 준 기회입니다. 그렇죠? 네. 뭐 거기까지는 모르겠어요. 물론 개별 기업들 의사결정에 어려운 면이 있지만 중국 시장에서 미국 기업은 스스로 나가고 있고 미국 시장에서 중국 기업은 미국이 못 들어오게 막고 있고 우리는 두 시장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세계 1, 2위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스스로 나가고 있거나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이 없는 미국 시장, 미국 기업이 없는 중국 시장 이런 천지이루의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는 게 과제지. 네. 뭐 이렇게 호사가들이 고민하듯이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선택을 해야 되느니 이런 얘기는 돈 버는 분들이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펼쳐질 대한민국의 미래가 오히려 기대가 되는 우리 지만수 박사님의 해안이었습니다. 정말 진정한 양다리가 뭔지 한번 네, 보여줄 때가 아닌가.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뭐 트럼프의 그런 일방주의를 일본이 잘 활용해서 뭐 나름의 리더십을 발휘했던 것처럼 지금의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도 또 외교적으로도 그전과는 완전히 다른 어너더 레벨의 그런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잘만 활용한다면 뭐 사실은 북한을 완전히 이제 저희가 포용할 수 있는 어떤 수준까지도 가서 통일에 근접하는
어떤 그런 모습도 가능해지지 않을까 그런 네, 굉장히 스케일 큰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네. 그런 꿈도 말씀드리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오늘도 정말 너무 안보 사전 계속 얘기 나누고 싶은데 뭐 방송에 한계가 있어. 나머지 얘기는 막걸리 한잔 하시면 네.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중국 영화에서 나오는 그걸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 네. 감사합니다. 파보세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